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체크 임홍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비한 완충 저류 시설이 부족한 상황 짚어보고요. 전북대학교가 반도체 공동연구소 공모에 선정됐는데 그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전북 지역 119 구급대가 하루 평균 400건 가까이 출동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살펴봅니다. 전주, 완주, 전주 통합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 토론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장충석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도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빈번한데요. 지난 5월 7일에 군산의 한 화학업체에서는 황산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지난 5월 달에 이제 군산에 있는 한 화학업체에서 황산 200리터가량이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업체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황산이 좀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서 인근에 있는 업체에 의해서 그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사고가 지금 상당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이 화학물질 유출 사고 건수가 총 41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지난해에 발생한 건수가 14건이 발생을 해서 지금 사고가 상당히 빈발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완충 저류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도내 주요 산업단지의 완충 저류 시설 설치가 좀 미흡하다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까? 네, 그 완충 저류 시설이라는 것이 그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화학물질이 하천이라던가 강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임시적으로 가둬놓는 그런 시설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법률에 의해서 일정 면적 이상이 되는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내에는 지금 16곳의 산업단지가 설치 대상인데 지금 현재 그 한 곳의 산업단지만 이 완충 저류 시설 설치가 완료가 돼 있고 또 4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까지 완료가 된 상황인데 이제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완충 저류 시설 법적으로 의무 사항인데 자, 왜 이렇게 설치가 더디게 되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률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법에 언제까지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시기에 대한 규정이라거나 이것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규정들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지연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 법률에 따르면 설치 주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이 지자체장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좀 설치가 지연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가 지금 법률 의무화 시행 이전에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지금 설치가 지연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가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들이 입주가 잇따를 텐데 자, 확실한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업체들이 이제 앞으로 입주가 이어질 것이고 화학물질 취급량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새만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완충 저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산업단지입니다만은 현재 그 환경부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언제쯤 설치가 이루어질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단지 자체가 지금 바다에 인접해 있어서 이게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 여파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실 이 저류시설 설치가 상당히 시급한 그런 현안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 그 진행이 지금 더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 관할 지자체장애들에 대해서 좀 독려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환경부 장관에 대한 협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움직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자, 전북대학교와 교육부의 반도체 공동연구소 공모에서 강원대학교와 함께 최종 선정됐습니다. 자, 사업 내용과 선정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반도체 공동연구소라는 것이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방안 조치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오래전부터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수도권 이외 지역의 권역별로 연구소를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연구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지역의 어떤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인데요. 올해는 그 전북대학교와 강원대학교가 신규로 그 선정이 됐는데 지금 선정 배경으로 꼽히는 것이 전북대학교에서 이 반도체 관련된 물성연구소를 오래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호남 지역에 유일한 그 반도체 화합물 팹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기반 시설들이 있었던 것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에서 이번 선정에 대비해서 뭐 관할 지자체라든지 지역의 연구소라든지 기업들과 이런 연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도 지금 선정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공모에 선정되면서 교육 운영 프로그램과 핵심 장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연구소 건립 규모와 사업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번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전북대가 그 정부로부터 공동연구소 건립 비용으로 164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됐고요. 네. 장비비로 280억 원 등 합계 444억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대응 자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나 전주시, 완주군 또 전북대에서 지급하게 되는 금액이 또 그 150억 원가량이 돼서 총 610억 원가량의 예산이 지금 마련된 그런 상황이고요. 학교 측에서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공동연구소 건물을 증개축 방식으로 이제 마련을 하는 거, 그리고 이 반도체 연구 관련된 그 장비들 도입, 그리고 이제 교육 훈련, 인재 양성을 위한 그런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선정된 글로컬 대학 30과 또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과 연계하면 뭐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북대가 지난해에 그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그 추진 계획으로 밝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새만금 산업단지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첨단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그 산업 관련된 목표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대학교가 그 반도체 과학기술학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 유관 학과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그 반도체 융합 관련된 전공을 또 신설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그 인재 양성이라든가 교육 관련된 기반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그 공동연구소 선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연구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하고 또 전국적인 이런 연구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함으로써 이런 새만금에 있는 어떤 산업적인 기반, 전북대학교의 연구 기반, 또 공동연구소를 통한 연구 기반들, 교육 기반들, 이런 생태계를 좀 종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2023년 구급 활동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19 구급대가 하루 평균 399.8건의 구급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저도 119 구급대가 이렇게 많이 출동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새삼스럽게 알게 됐는데 지금 전북 소방본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올해 상반기에만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가 7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은 익산 소방서, 그리고 군산 소방서, 전주 완주 소방서 이런 순서대로 지금 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 수치도 지금 상당히 적은 수치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전국에서 접수된 119 신고 건수가 지금 1,195만 건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 중에 실제 출동까지 이루어진 것이 483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매일 13,000건씩 119 구급대가 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경기도 소방서가 그 84만 건으로 지금 출동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도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0초에 한 건씩 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네. 긴급 구조 환자의 응급 처치는 빠른 시간 안에 출동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긴급하지 않은 일로 119 구급대에 구급 요청을 하는 일인데 경증 환자들이 구급 요청을 하는가 하면 또 곧바로 또 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제재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심각하지 않은, 응급하지 않은 환자들을 이송하는 건수가 전체 이송 건수의 뭐 약 40%가량을 차지한다, 이런 조사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증인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신고를 반복하고 있는 이런 상습 신고자들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조사가 나온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 전혀 이제 아프지 않은데 119 구급대 출동을 요청하는 요청 건수도 매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소방 기본법이라든지 119 구급법에 보면은
위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위급한 것처럼 거짓이라던가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 그런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그 현장에서 이 환자가 위급한 환자인지 위급하지 않은 환자인지 뭐 상습 신고 환자인지 이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 분류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이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도 가끔씩 우리가 보도를 해서 접해볼 수 있는데, 자, 그 처벌이라든가 그 수위가 뭐 그렇게 가볍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소방기본법에 보면은 소방대원이나 구급대원의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법률을 위반을 하게 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119 구급법에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119 구급대원들에 대한 협박이라든가 폭행은 일반 형법에 비해서 보다 더 이제 엄격하게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법률적인 규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형법에서는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을 하게 됐을 때 이 가해자가 어떤 그 정신 지체라든지 약물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을 하게 되면은 그 형량을 줄여주는 이런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있는데 119 구급대원들에 대한 협박,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신상실이라든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어서 훨씬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 완주, 완주 전주 통합 논의는 30년 가까이 전북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데요. 1997년, 2009년, 2013년 그간 세 차례 통합 시도가 실패로 끝난 뒤로 민선 8기 들어서 11년 만에 네 번째로 추진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최근 김관영 지사가 완주 전주 통합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고 찬반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통합 찬반 입장과 전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나유인 완주 역사보건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주갑 완주 전주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홍석빈 교수님. 네. 전주 완주 전주 통합 추진이 네 번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역대 세 번의 통합 시도가 있었고 이번 네 번째인데 자, 통합 과정을 좀 짚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전주와 완주는 오랫동안 천년 이상 한 식구였습니다. 1935년에 일본 식민 지배하 때 전주와 완주가 전주부와 완주군으로 갈린 이후에 1949년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된 이래 1997년에 1차 시도가 있었고요. 2009년에 전주, 완주, 전주 2차 통합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3차 시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1차 시도 때는 전주 시민과 완주 국민에 대해서 주민 의견 조사를 했는데요. 전주 시민은 83% 찬성, 완주 국민은 찬성 66%로 양시 군이 다 찬성했으나 군의회 반대로 통합이 좌절됐습니다. 2차 시도 때인 2009년 11월에는 전주 시민은 88%가 찬성하고 완주 국민이 64%가 반대하여 2차 통합 시도가 좌절됐습니다. 3차 시도는 지난 2013년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직접 주민 투표에 의해서 통합 여부를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완주 유권자들 중에서 국민이 전체 44.6%가 찬성했었고요. 반대가 55.3%로 3차 시도도 좌절됐습니다.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시의회에 의결 투표 방식이 있고 또 주민 투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주민 투표를 할 경우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인 수에서 4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 4분의 1 중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이번 지금 4차 시도가 지난 2차와 3차 시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는 모습이어서 한편 좀 우려가 지금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유인 대표님, 완주 군민의 통합 찬성 서명을 담은 건의서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했습니다. 자, 통합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11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거죠. 네. 왜 지금에 또 통합을 해야 되는지 그 추진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그 사단법인 공신연이라고 전국 시민운동단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전국을 다니면서 다른 지역의 발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 인구가 순이동률이 0.47%입니다. 마이너스죠. 전국 최하입니다. 고령층 비율이 35%,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소멸 위험지수가 0.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지식인으로서 과연 침묵만이 능사냐,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관영 지사나 전주시장 전부 이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을. 완주 군수도 뭐 부정적 입장이 아니었죠. 유이태 군수도. 그래서 이분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이걸 빨리 추진을 해야 다음 단계라도 우리 전주 완주가 통합이 돼서 전국의 92개 지역 중에 90개 지역이 통합을 해서 이미 성장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수구적인 보수적인 변화를 싫어하는 이것에 얽매여 있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추진을 해서 다음 선거 때는 통합시장으로 나갑시다라고 의견을 물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상생협력 사업이나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은 직접민주주의로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서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사이에 우리 주민들의 직접 요구 6,152명이 서명을 받았죠. 물론 이제 선별 작업에서 일부는 빠져나갔지만 적법한 요건을 갖춰서 직접민주주의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과 의회와 관계없이 주민의 요구죠. 여기 전북은 그래서 서울에서 말하기를 역시 전북은 전국 최초입니다. 역시 동학혁명의 발상지답다. 주민이 부당한 일이 벌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줄 아는 전북이구나라고 그렇게 평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주가 부위원장님. 완주군 의회에서 이제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계시는데 군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완주 군수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군 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렴한 결과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통합을 요청하는 단체에서 약 6천여 명의 서명부를 받아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완주군 의회도 우리 완주군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특히 시민사회단체 약 70여 개가 모여서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고 결의를 다지면서 캠페인 등 여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봉동이라든지 삼례라든지 고산 이런 지역에 시장 등을 다니면서 열심히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통합에 따르는 부정적인 영향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민들께 설명을 드렸고 주민들께 저희도 통합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20일 정도 진행을 했는데 3만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저희도 전라북도에 이미 제출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통계가 나오면 서명부를 다시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석빈 교수님. 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지사의 권한이 좀 확대됐다 할까요? 그래서 도지사가 통합 건의에 대한 의견서를 건의서에 첨부해서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난주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지난 24일 전북자치도 도지사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을 했죠, 건의서를. 네.
통합에 대한 그 권고 건의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행정통합 방안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통합방안 의견을 이관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토대로 이제 행정안전부가 검토 작업에 들어갑니다. 통합 관련 절차의 일정, 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이 필요하다고 할 때 통합에 대한 권고를 하게 됩니다. 권고이기 때문에 이제 강제적인 면은 없는 것이죠. 이 절차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째는 전주시 의회와 완주군 의회의 의원들에 의한 의결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시도지사, 그러니까 그 전주시와 완주군, 시장과 군수인 자치단체장에 의한 절차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가 주민투표에 의한 찬반 의결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을 택해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 의결이 됐을 경우에는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새로운 자치단체 설치법을 제정해서 실시함으로써 최종적인 행정구역 통합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주갑 부위원장부터 통합에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한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득이냐 실이냐 이거를 분명히 생각을 해보고 그 일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 완주 군민들께서 완주 전주가 통합이 되어서 우리 완주군과 군민들에게 실보다 득이 크다고 하면 반드시 분명히 통합에 찬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우리 여러 가지 데이터상의 내용들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완주군에는 득보다 실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우리 완주군 의회 또 완주 군수님께서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하셨고 주민들의 의지는 갈수록 통합 반대에 대한 부분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나유인 대표님 찬성하는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를 들면은요. 먼저 통합시가 되면 우리가 전에 가졌던 그 경제적 규모랄지 행정적 어떤 효과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가 벌써 75만 가까이 됩니다. 100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죠. 그리고 면적도 서울시 1.7배, 1067 제곱킬로미터로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규모의 경제로 해서 성장의 발전축이 되고 또 GRDP가 전주가 15조 6천이고 완주가 4조 7천억입니다. 이놈을 합하면 20조 3천억의 GRDP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경제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프랑스도 전부 규모의 경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성장산업의 거점이 되기 때문에 전북형 메가시티의 시작이 되고 소비도시 전주와 생산도시 완주가 자급자족 도시로서 수소시범단지와 제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되는 탄소산업까지 그래서 완주 전주가 상승 발전된다. 그리고 이건 이제 커다란 규모의 발전 방안이고 개인적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완주 통합되는 지역은 전주시가 되기 때문에 송천동과 저쪽 봉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1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당장 통합되면 전주시 아파트가 되는 순간 공시지가가 변하고 아파트가가 1억 이상 오르게 됩니다. 집가도 벌써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우석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우석대학교의 대학의 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 모집도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도 엄청나게 상승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갑 부위원장님 어디 반론을 해주실까요? 지금 방금 나유인 대표님께서 통합이 되면 인구가 75만에 100만 대도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75만 이후에 나머지 25만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익산을 붙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답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적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에 전주시의 인구가 약 1만 3천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완주군의 인구는 7,000명 정도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주시에서는 지금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나유인 대표님께서 100만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100만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증가 부분은요, 우리가 선행 사례를 보면 됩니다. 광주하고 광산이 합해지면서 최초의 시작은 100만 정도였습니다. 지금 광주가 얼마 됐습니까? 140만, 150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라는 것은요, 전방 효과와 후방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광주에 기아자동차가 들어가게 되고 삼성전자가 들어가게 되고 이런 기업 유치가 지금 전주에 공장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공장 부지가 없습니다. 완주 지역에 삼성전자나 기아자동차 같은 이런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인구 증가는 아주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 보고 경제의 전방 후방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업체가 들어서게 되고 모든 부분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이주가 보관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경제 쪽에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가 재정이나 공공 자금만 가지고 국민을 먹여 살리겠다. 이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다. 그래서 사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이 선행 사례는 청주 청원이나 마산 창원 어디든지 광주 광산 드러낼 수 있는 선행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합하면 받는다고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찬성 측인데 국가의 지원을 그러면 지금 거부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국가의 특별 지원금은 그건 그것대로 받고 우리가 6천억 정도를 일단 받습니다. 통합이 되면 그 혜택을 받고 또 각종 특별법에 의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기존의 읍면 지역에 부과했던 세금도 과거의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농촌 지역 세금으로. 그러니까 모든 혜택은 다 받고 그다음에 사경제적 측면에서 전주가 확산됨으로써 생기는 전주완주와 통합에서 생기는 상생 발전 효과에 의해서 나오는 경제 효과에 의한 그 효과도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도 받고 알겠습니다. 사경제에서도 받고. 네, 두 분 알았고요. 원활한 이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석빈 교수님. 자, 과거 통합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충북 청주하고 청원이 있고 경남 마산, 창원, 진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 지역 통합 사례들의 우리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통합이 원활하게 순조롭게 추진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조롭게 된 곳도 있고 갈등이 심했던 곳도 있고 양상은 다양합니다. 네. 지금 통합의 성공 사례로 얘기되는 마산, 창원, 진해 그리고 그래서 통합 창원시가 됐죠. 그다음에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해서 통합 청주시가 됐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나유인 대표 말씀하셨지만 이 통합의 경우 이 결과적인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봤을 때 정부의 예산 지원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크게 이제 인구 동학적인 변화, 그다음에 그 지역의 산업 경제적인, 사회 경제적인 발전의 성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는 상당히 부드럽게 통합이 되는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마산과 창원이 의회 의결을 통해서 찬성을 표했고요. 진해 같은 경우 반대했지만 최종적으로 3개 시군의 의회가 통합에 찬성함으로써 부드럽게 통합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최초의 통합할 당시에는 마산, 창원, 진해가 전국의 GRDP, 지역 내 총생산 순위로 전체 기초단체 중에 1위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인구는 107만 명으로 시작해서 오히려 100만 명 정도로 줄었고요. GRDP 규모도 전국 1위에서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2022년 기준입니다. 그에 반해서 청주시와 청원군은 우리 전주, 완주, 전주와 비슷하게 3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4번째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현상은 청주시가 주도를 하지 않고 청원군에서 주도를 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최초에 청주와 청원이 통합했을 당시에는 인구가 83만 명 정도 됐었는데요. 10년이 지나서는 85만 명이 됐고 GRDP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즉 앞선 사례인 마산, 창원, 진해 같은 경우에
부드럽게 통합이 됐으나 경제 사회적인 성과는 미흡해진 반면 인구도 줄고 GRDP도 줄어들으니까요. 반면에 어렵사리 갈등 끝에 통합이 되었으나 삼전 사기 끝에 통합이 되었으나 청원시와 청주시와 청원군 간의 통합은 인구도 늘어나고 GRDP 경제와 산업도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군과 민 또 사회 시민단체가 잘 합의해서 갈등을 조절해 나가는 과정을 무사히 잘 겪었다면 결과적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지역 경제와 산업도 발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실증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주, 완주, 완주, 전주의 통합도 이 갈등 과정을 어떻게 찬반 양측이 잘 소화해내면서 진행되느냐가 굉장히 사후에 두 지역이 통합된 형태의 인구 증가라든가 사회 경제적인 산업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나유인 대표님. 자, 우리 홍 교수께서 타 지역 통합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같은 지역 통합이 성공 사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범으로 교본으로 삼아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청주 청원 사례를 자주 드는 이유는 우리하고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의 규모나 통합 과정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갈등이 있었지만 시민운동단체가 주도가 되고 이걸 자치단체장들이 받아들여지고 나중에 의회가 보장해주고 이런 원활한 갈등 해결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된 통합 사례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정 자립도랄지 GRDP랄지 교육시설이랄지 의료시설이랄지 체육시설이랄지 모든 분야가 정말 저희가 이 통계 수치를 보거나 현장을 가서 봐도 정말 제대로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청주 청원 사례를 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주갑 부위원장께서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타 지역의 통합의 취지를 제대로 살렸는지 또 우리 지역과는 좀 다른 사례라고 해서 크게 우리가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어떤 입장이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타 지역의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 우리 나유인 대표님께서 활동하시는 단체가 완주 역사복원 추진위원회인데 항상 궁금했습니다. 완주와 전주가 통합이 되면 전주시가 될 텐데 어떻게 완주의 역사를 복원한다는 것인지 참 의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완주 전주와 통합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통합이 된 우리 청원군 지역에 혹시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네. 어떤 지역에 좀 다녀오셨나요? 저는 청주 그 산단 지역 있죠? 예. 산단 지역 한번 그쪽에 뭐 가서 오송이나 오창은 그쪽 당연히 가보고, 그다음에 오창읍하고 오송읍 이쪽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그쪽에, 해주시고요. 오송이나 오창은 여러 가지 통합이 되기 이전부터 특수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 알 겁니다. 아마 식품의약안전처가 내려오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제약이나 바이오 기업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통합 이전부터 이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기자분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곳에 가서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나유인 대표님께서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밋빛 미래는 철저한 계획과 여러 가지 준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막연한 근거 없는 공허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에는 통합이 된 이후에 이것을 되돌릴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항거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폐기물이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설치, 증설 또는 여러 가지 재생을 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설 수 있는 것도 다 보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명이 있으면 암도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말씀드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통합을 주장하면 그것도 살펴보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첫 번째 얘기할게요. 우리 통합하는 중에 첫 번째 인구 증가 이야기하시죠. 그 청원군의 오창읍과 오송읍 여기가 44%, 36% 인구 증가했습니다. 기업 유치가 48.21%, 통합 전에 비해서 기업 유치가 그렇게 68개 기업에 2조 3,037억 원 기업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통합이 되고 나서 의료 시설이 134군데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대표님. 제 시간이 얘기 중이니까. 기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시간이 기시잖아요. 혼자 쓰시는데.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 답변을 혼자 쓰시잖아요. 질문에 그거 대한 알았어요. 답이니까. 예. 질문에 대한 답이니까 예. 일단 들으시고. 문화체육시설이 172개가 증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역사 복원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야기할게요. 예, 예. 이 1935년도에 일제 조선 총독부가 창씨 개명을 하고 예. 태평양 전쟁에 우리 조선인들을 끌어낼 때 예. 그때 조선 왕조의 호는 끝났다 하면서 예. 전주 완주를 분리했습니다. 원래 전주 부와 고산 현으로 돼 있었죠. 예. 이것을 완전히 잘라내서 이걸 전주를 노른자와 흰자로 잘라냈기 때문에 저희는 해방 79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일본 놈들이 잘라낸 조선 총독부에서 갈라놓은 조선 왕조의 중심지 전주의 홍과 맥을 이제 되찾자라는 뜻이지 일본이 갈라놓은 땅을 예. 원상태로 돌려놓자 예. 이것에 같이 앞장서자. 근데 이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친일 반일이 아니고 이것은 그 길이다. 내가 이 예,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알겠습니다. 잠깐만 두 분. 이 부분은 정확한 워딩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일을 벗어나서 친일이 아닌 반일을 하자. 당위성 설명하시면서 그랬습니다. 원래 전주를 찾자는 원래 전주가 그쪽까지 다 돼 있는 지역을 잘라놓은 일본의 식민주의 사관을 벗어나자.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식민주의 사관, 친일을 하신다고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현재 분노하고 있고요. 아마 거기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인구 이야기 하셨는데 가까이에 있는 멀리 보지 말고 익산과 이리시, 군산과 옥구가 통합이 되어서 인구가 늘고 과연 산업, 경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확장되고 좋게 발전을 했는지 그것부터 우리 가까운 곳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릴까요?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자, 답변을 두 분, 원하지 않고 질문을 됐습니다. 던지는 야, 자, 있을 수 두 분 없는데. 됐습니다. 아니, 제가 자, 살펴봐 달라고 자, 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홍석빈 교수님.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완주군청에서 완주 군민과의 대화를 하려다가 통합 반대 측과 또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자, 지사가 통합 문제를 공론화했고 또 본격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도지사의 이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 표명은 한마디로 이 경기에서 심판이 경기에 뛰어들었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 2009년에 2차 통합 시도와 그다음에 2013년 3차 통합 시도 때에도 당시에 이제 전주시장이었던 송화진 전주시장 또 2009년도 당시에 전북지사였던 김완주 지사 그리고 또 당시에 완주 군수였던 임정엽 전 군수 이런 이제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장들 간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고요. 특히 이 당시 상황도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데 당시에 전라북도 도지사 그리고 지금의 전북자치도 도지사가 이 통합론이라는 전주와 완주와 전주 간의 게임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균형 추역을 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반대하는 측에 격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당시에 완주군에 소속돼 있었던 그 사회시민단체가 58개 정도 됐었는데요. 이 58개 시민사회단체가 극렬한 반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4차 통합의 시도에 있어서는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 전북자치도지사의 의견을 제안을 할 때 향후 전주와 완주와 전주 간에 갈등 없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두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원만한 통합에 대한 또는 그 통합 반대에 대한 이런 찬반 과정이 수기되기를 원한다 정도로 의견 개진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지사는 그보다는 통합 쪽에 더 무게를 실음으로써 균형 추역을 하는 데서 조금 타이밍을 또는 정무적인 판단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아까 이제 나 대표하고 이제 이 의원 사이에 이제 좀 설전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둘 어느 측이든 간에 두 시군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시키고 인구도 늘리고 지방 소멸도 막아내는 좋은 미래 청사진을 놓고 한쪽에서는 찬성, 한쪽에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찬성과 반대의 문제는 100대 0의 게임이 아니고 51대 49라는 굉장히 미세한 차이의 게임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어느 측에 있든지 간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최종 주체인 전주시와 완주 군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자, 경론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패널들께서는 오늘 말씀 요약하고 강조해 주시는 대목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주갑 부위원장님. 제가 느끼는 완주 전주 통합에 관한 부분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쓸데없는 일을 찬성 측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완주 군민들의 의지가 지난 3번에 의해서 이미 직접적이건 대의적이건 민주주의의 방법에 따른 법과 절차를 지킨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를 꺼내서 우리 완주 군민들을 분열과 갈등 속으로 넣는 행위는 맞지 않고요. 완주 전주가 통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상생협력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 과정 중에 필요성과 당위성이 커지면 우리 완주 군민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의지와 뜻을 받아서 찬성을 한다고 했을 때에 통합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나유인 대표님. 네, 저희 그 지역 통합의 문제는 우동기 지방 시대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이건 필수입니다. 그냥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정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국가 정책상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장자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여름의 모기는 겨울의 추위를 모릅니다. 그리고 황하의 물은 바다가 넓은지를 모릅니다. 우리 전북 사람들도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정동영 의원이 말씀했듯이 멀리 하늘을 쳐다보고 멀리 바라보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한민국 92개 중에 90개가 다 통합을 했는데 지금 2개 남아가지고 우리 스스로 통합해서 예산 6천억을 가져오고 수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말 우리 인구 소멸과 청년들의 탈전북을 없애고 정말 전북에 살고 싶은 도시로 남게 하고 이걸 넘어서 더 메가시티, 메가리전으로 나가는 호남권을 다 아우르는 전라도의 광역 메가시티로 나가는 발판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도 그 바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우리가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저 이주갑 의원님께서 저희 찬성 측 의견도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본인들의 주장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 딱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은 반대측 주장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 중에 거의 반절은 찬성이고 반절은 반대이기 때문에 찬성 측 주민도 완주 군민입니다. 그러니까 찬성 측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반대측만 주장을 하는 것은 그건 정치적으로 전부 편중됐다. 도지사께서도 완주 국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주셔야죠. 아니, 그게 국민의 의견이라는 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으니까 됐습니다. 반대가 많잖아요. 인정하시면서 두 분, 그러십니까? 두 분 같이 자중해 주시고 말이죠. 자, 반대가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 우리 마무리가 이어서 홍석빈 교수님. 네. 찬성하는 측이든 반대하는 측이든 완주군과 전주시, 전주시와 완주군의 미래의 발전과 또 지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1, 2, 3차 때까지 실패 과정을 돌이켜보면은 군민들 또 시민들의 의사보다도 중간에 정책 중개자 역할을 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또 도 또는 시, 군의회 의원, 소위 정치권에서 개입함에 따라서 초기의 방향성이 많이 뒤틀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이번 4차 통합에 있어서는 이 정책 중개자인 자치단체장이나 도, 군, 시, 의회 의원들의 경우 중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해주고 정치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통합 또는 또 별도의 지자체로서 운영됨에 따라서 정치권 인사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사익을 최소화하고 두 시 군 간의
공익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토론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지역 통합 과정에서도 그렇듯이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대립은 피할 수 없지만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공론화 과정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생산적이고 치열한 토론회장이 마련되어야 됐고요. 전주와 완주, 완주와 전주, 그리고 전북의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위한 합의를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